버핏을 존경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네. 버핏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뭐 번역하면서 막 머리를 쥐어 짜매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썼는데 영어 같지가 않아요. 사람 지치게 만드는 책이에요. 한 절반 정도 되네? 선생님이 번역하신 게? 일종의 7권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속았구나. 이번에 또 속았다. 왜 버크셔 주주 서한을 그렇게 읽고 주주총회 Q&A를 들어야 되느냐. 버핏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진짜 가치 투자 좀 한다 혹은 가치 투자 좀 안다 하는 분들 사이에서 우리 이건 선생님 모르시면은 간첩이죠. 좀 과한 표현이십니다. 그런가요? 근데 진짜 요 앞에 있는 뭐 워런 버핏 바이블, 워런 버핏 라이브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번역하신 가치 투자 책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 50여 권 한 것 같습니다. 50여 권. 네. 근데 제가 이게 좀 실례되는 말씀인데 저희 집에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번역하신 책이 몇 권 있나 봤더니 4권밖에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번역 이건 이렇게 써 있는 책들이 있어서 도대체 이분은 누굴까? 그래서 인터넷 서점이나 이렇게 서점에서 보더라도 번역 이건 이런 분 너무 많아갖고 정말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실지. 근데 원래 펀드 매니저 출신이시라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한 20년 했는데 20년 중에 대부분을 투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펀드 매니저로서 뭐 국내 주식 운영한 적도 있고 또 국제 시장에서 외화 표시 채권, 그래서 채권이나 주식, 파생 상품, 외환 이런 거를 다룬 적도 있고요. 그리고 발행 시장 업무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시스템에 관련된 업무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금융상품 기획이나 마케팅 일도 했었고 금융에 관련된 일은 좀 거의 골고루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실 수 있는 건데. 그게 큰 도움이 됐죠. 예전에 어디 추천사에선가 어떤 분이 쓰신 걸 보니까 일단은 이건 선생님이 번역하신 책이다. 그러면 일단 믿고 살 수 있다. 왜냐면 참 감사한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글을 어렵게 쓴다는 뭐 나심 탈레브라는 분들의 글도 선생님의 과정을 좀 거쳐야 한국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고, 최근까지 쓰신 책들 중에 제일 막 애착이 가는 책은 어떤 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투자의 대가가 워런 버핏입니다. 역시. 그래서 다른 누구의 글보다도 그 버핏의 글에 더 애착을 느끼죠. 그리고 사실은 번역할 때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글이 이제 버핏의 글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실 때도 주주 서한, 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이라든가 아니면 주주총회에서 오간 Q&A라든가 이런 글들은 목욕 제기하는 마음으로 자세를 바로 잡고 공을 들여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흔하게 이야기하고 관련된 뉴스도 우리나라에만 하루에도 뭐 수십 수백 개씩 나올 정도로 많이 유명한 분인데 너무 좀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분인데 그렇죠? 뭐 전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투자가입니다. 근데 사실 워런 버핏 관련된 책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직접 그분이 쓴 책은 정말 거의 없다면서요? 사실상 없죠. 그러니까 직접 쓴 글은 있지만 직접 쓴 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쓴 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주주서한입니다.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매년 발간하는 연차 보고서에 실리는 주주서한인데 그 주주서한에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독서라고, 필독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주서한만 모은 책이 왼쪽에 있는 워런 버핏 라이브. 그러니까 둘 다 워런 버핏의 말이나 글을 정리한 책인데 워런 버핏 바이블에는 주주서한과 주주총회 Q&A가 정리돼서 같이 들어가 있고 라이브에는 주주총회에서 Q&A 한 내용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Q&A.
예, 그래서 다소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뭐 중복 이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난이도로 따지자면은 그 글로 쓰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더 쉽거든요. 아, 그렇죠. 예,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법익과 뭔가 대답을 하는데 네. 말로 하기 때문에 네. 비교적 짧고 쉬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워런 버핏 라이브가 난이도 면에서는 좀 더 쉬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그 주총회에서의 Q&A 일부분씩 이렇게 막 잘라 영상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정말 답변 하나하나를 신중하고 성의 있게 예. 뭐 진짜 어떤 답변 뭐 한 1, 20분 가까이도 그렇죠. 예. 그렇게 또 해주시더라고요. 네. 대단. 혹시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도 가보시고? 가보진 않았지만 네. 인터넷으로 많이 봤습니다.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다시 이제 좀 주총을 온라인이 아니라 네. 예, 오프라인으로 또 좀 빨리 화려하게 좀 열어야 네. 될 텐데요. 네.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은 할 수 있겠죠. 저도 기대합니다. 버비도도 최근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요게 이제 애착이 가는 이유는 네. 사실 그냥 직접 번역을 하셨거나 네. 원체 유명한 분인 것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투자자들이 네. 배울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핏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투자의 대가라서, 네. 그러니까 투자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풍부하게 이제 제공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버핏과 멍거가 말해주는 내용 중에는 투자 이외에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지혜로운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그 피와 살이 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말들이에요.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투자뿐이 아니라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히 두 사람이 정말 많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학습이 중요하다. 학습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오늘 내가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에는 그만큼 더 현명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도 그만큼 배우고 현명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이외에도 하여튼 그 우리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주옥 같은 그 지혜를 많이 나눠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현명해져야 그렇죠. 한다. 예. 아침에 일어났을 때보다 잠자리 들 때는 조금이라도 더 현명해져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또 오늘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건 선생님 만났으니까. 워런 버핏이 84세인가요? 지금은 91세입니다. 워런 버핏. 예. 그리고 찰리 멍 97세고요. 찰리 멍거가 97세. 예. 찰리 멍과 나이가 더 많아요. 그렇죠.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 100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찰리 멍거가 97세나. 네, 그렇습니다. 최근까지도 버핏이 이제 뭐 멍거는 아직도 건강하다. 네. 그때 오프라인 주총을 같이 못해서 그랬는데 2020년 그 초에도. 예. 근데 뭐 서로 이제 잘 지내고 있고 네. 이야기를 했고. 근데 지금도 되게 현명하시고 뭔가 젊은 분들한테 되게 뼈 때리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특히 찰리 멍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도. 예.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함축적이면서 그 촌철살인을 느낄 수 있게 그 멍거의 말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멍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버핏의 이야기가 그만큼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그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따끔한 말 한마디씩 던져주니까 전반적인 그 이야기가 흐름이 살고 사람들이 더 흥미를 느끼게 되는 거 아닌가. 또 서로가 서로에게 배운다고 하고. 그렇죠. 예. 그 두 분이 이제 같이 하시니까 또 더 잘 되시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VIP 자산운용 최준철 대표, 김민국 대표 그 두 분이 약간 그런 스타일. 네. 거의 부부 아니냐. 버핏 이야기 조금 더 해보자면 버핏은 이제 어떤 절대적인 수익률 뿐만이 아니라 그 뭐 삶을 대하는 태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최근에 어떤 기부도 그렇고 정말 모든 면에서 존경을 받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참 재밌는 게 버핏을 존경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버핏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참 힘들죠. 어렵죠. 이거 누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 버핏의 글과 말에는 온 세계 사람들이 이목을 기울이지만 버핏이 사는 방식 혹은 투자하거나 경영하는 그런 방식을 본뜨려고 하는 사람들 거의 없다는 거예요.
돈 들려고 하는 사람. 예. 아침에는 맥모닝을 드시고 선수 그 오래된 차 링컨이었나 뭐 오래 그 선수 예. 운전해서 가시고 네. 집무실에는 컴퓨터도 없고. 네. 예. 그리고 특히 그 주주와의 관계 이런 예. 면에서도 버핏을 모방하려는 기업은 전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참 버핏의 놀라운 점은 네. 투자 면에서 진짜 경이적인 실적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은 네. 버핏과 주주와의 관계라는 게 정말 어느 모로 보나 정말 탄탄한 신뢰 관계가 구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네. 이해상충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해상충이요? 예, 그게 어떤 면에서? 왜 그러냐면 버핏은 뭐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지만 네. 그 재산의 99%가 버크셔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버핏은 모든 걸 다 버크셔에 다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크셔가 잘못되면은 버핏이 망하는 거죠. 본인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뭐 버크셔 주식이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고 주주가 손해 볼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버핏도 똑같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적어도 수익률 면에서는 버핏이나 버크셔 투자자나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충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버핏이 딴짓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버핏이 비상장 회사 하나 만들어서 네. 그쪽으로 뭐 이제 뭐 거래를 유도해서 통행세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빼돌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 특정 사람들 일부처럼. 그러네요. 그리고 또 뭐 주주 서한이라든지 이런 걸 네. 통해서도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활발하게 예. 하고. 그래서 저는 주주 서한이나 주총 Q&A를 보면은 참 솔직해도 너무 솔직하다. 미안할 정도로 솔직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 실수 이런 거를 전혀 숨기지 않고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뭐 네. 본인이 판단 잘못한 그렇죠. 거, 뭐, 네. 뭐 항공주 뭐 이런 거 판 거 얘기 네. 다 하시죠. 네. 이게 보통 용기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더 배울 게 많은 거죠.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말 버핏처럼 많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아주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현자, 네, 현인이라는 말을 네. 들으시는 것 같고. 예. 그러면 네. 버핏의 좀 투자 철학, 네. 조금 뭐 그 이야기만 해도 사실 몇 시간을 그렇죠. 할 수는 있는데 버핏의 투자 철학 몇 가지만 네, 뭐 이렇게 책을 보면 다 좋긴 합니다만 좀 쉽게 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떤 게 그러니까 그 투자 철학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네. 뭐 복잡하긴 한데 그 중에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그러니까 네. 적어도 제가 잘 기억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종목 선정에 적용하는 4가지 기준이 있어요. 네. 그래서 4가지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이해 가능해야 된다.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투자 대상을 네, 내가 투자 대상을 선택을 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경제성이 좋아야 된다. 길게 내다봤을 때 10년, 15년 후에도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기업을 선택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경영자가 유능하고 정직해야 된다.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자가 무능하거나 부정직하다 그러면은 회사는 말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단기에 돈을 위험해진다는 잘 거죠. 벌더라도.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가격이 매력적이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면은 거기서는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버핏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비싼 기업엔 투자하지 않고 그 회사가 소외돼서 저평가될 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금융 위기가 닥쳐가지고 시장에서 아주 형편없이 폭락했을 때라든지 이럴 때 많이 투자를 해왔죠. 네. 그리고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능력 범위예요. 능력 범위. 네. Circle of Competence가 네. 이제 원어인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못하는 쪽에는 관심 갖지 말아라. 그쪽에는 함부로 투자하지 말아라. 자기가 잘하는 범위 안에서 잘 아는 쪽에 투자를 해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테크 주식들을 많이 투자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그걸 이야기해 주셨고. 근데 그렇죠. 지금은 또 버핏은 테크 하고 주식도 있습니다. 투자를 하잖아요. 예. 그 전에 그 IT 거품이 일던 시기에는 버핏은 그 IT 쪽을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다가
좀 놀림감이 되기도 했죠. 시대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예. 한때 그 IT주는 무섭게 그 주가가 올랐는데 네. 버크셔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예. 예, 그러다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사람들 인식이 또, 바뀌긴 했죠. 역시 버핏 그렇죠. 또 이렇게 됐죠. 하지만 그 이후에 워낙 버핏은 학습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IT 쪽으로도 나름 학습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애플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은 아마 현재 버크셔에서 투자하는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큰 종목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버크셔 혼자서만 투자한 게 아니라 밑에 펀드 매니저 두 사람이 있죠. 네. 토드와 테드라는 네. 사람인데 두 사람한테도 상당 부분 그 운용권을 위임을 했고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뭐 넷플릭스라는 이런 IT 쪽으로도 뭐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 능력 범위라는 걸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사람의 눈에 막 저기 움직이 막 수익률이 보이고 하는 이상은 본인의 능력 범위 밖이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도 또 막 따라가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본능이죠. 네. 그거를 억눌러야 되는데 이게 참. 네. 그래서 참 그게 어려운 일이죠. 누구나 자기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거든요. 평균 이상. 예. 근데 모든 사람이 평균 이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판단은 상당히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누구나 그 평가를 할 때 자기 자신한테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나 자신한테는 관대한. 그렇죠. 나는 평균 이상일 거야. 특히 모든 분야에서.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돌아보려고 하면은 이 분야에 정말 뛰어난 대가의 글과 말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버핏만큼 훌륭한 스승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잘못도 낱낱이 다 드러내놓고 그렇죠. 스스로 비판도 하고 남의 비판도 겸하게 수용하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건 정말 배울 게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장기 수익률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만 네. 단기 수익률은 또 뭐 워런 버핏 넘어섰다고 뭐 그렇죠. 외국에도 막 트위터로 막 네, 버핏 네. 논리 이런 친구들도 좀 많죠. 있기는 한데 종종 나타나죠. 몇 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기준이 아니면 그 뭐랄까 투자 실력에 대한 기준이 막 수익률 이런 거에 또 맞춰져 있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을 볼 그렇죠. 때도. 그런데 그 수익률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은 시각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얼마 동안 일궈낸 수익률이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일궈낸 수익률이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몇 년 수익률을 높게 내는 거는 전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장기간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투자계에서는 보통 한 10년 이상 초과 수익을 내면은 그 분야에 정말 뛰어난 실력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죠. 정말 드물죠. 예, 그리고 30년 이상 했다. 그 정도 되면은 거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역사에 남는 그런 대가가 되는 거죠. 근데 버핏은 60여 년을 이뤄냈거든요. 그리고 버핏이 이렇게 큰 성과를 이룬 비결 중에 하나는 저는 그 복리의 마법을 아주 잘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리의 그 마법이 효과를 발휘하려고 그러면은 수익률도 높아야 하지만은 투자 기간도 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높은 수익률이 유지가 되면은 정말 그 복리의 마법이 작동을 하죠. 그래서 버핏은 어느 한 해 수익률이 뭐 남들처럼 뭐 100%, 200% 그렇게 낸 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내서 한 60여 년 동안에 그 연 평균 수익률이 20% 정도 나왔거든요. 20%가 1, 2년 나온다 그러면 남들은 뭐 별로 대단치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60여 년의 실적이 연평균 20%라는 거는 경이적인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버핏이 가끔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큰 숫자를 계속 곱해도 그 중에 0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0이 된다. 그렇죠. 근데 버핏은 0이 되지 않도록 그걸 철저하게 관리를 했거든요. 하지만 대가들 중에는 한때 놀라운 실적을 내다가 중간에 잘못해서 이 0이 들어가게 한 그런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그런 한때 유명했던 대가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리의 마법은 사실 수익률과 시간
그렇죠. 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네. 수익률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네. 시간에 대해서는 네,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하죠. 그렇죠. 오늘도 투자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거고 10년 뒤에도 네. 할 거면서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지혜로워져야 되고 조금 여유를 갖고 길게 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버핏과 멍거가 91세, 97세라는 게 투자에 사실은 엄청난 그 맞습니다. 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복리의 마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신 건강이 되게 좋으시니까 그렇죠. 예. 오랫동안 이렇게 네.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 아, 우리 버핏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나요? 예.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자기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겁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사는데도 몇 가지 이 비결이 있다고 네. 버핏이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는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버핏은 부채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은 이 차입금을 쓰게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네. 예, 그게 굉장히 유혹이 강합니다. 네. 근데 버핏은 수익률을 조금 더 올리는 것보다 밤에 발 뻗고 편히 자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네. 예. 그 부채가 많으면은 특히 시장이 약세일 때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그렇죠. 잘못하면은 그 부채 때문에 그냥 뭐 파산할 수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곱하기 0이 돼버리는. 그렇죠. 네. 예, 실제로 버핏과 멍거의 지인 중에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네. 조급하게 수익을 내려고 차입을 했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버크셔 해서웨이 초반에 뭐 같이 했던 네. 분들 중에도 뭐 그런 분이 릭 있고. 게린이라는 릭 게린. 예. 네. 예, 맞습니다. 그 사람도 아주 뛰어난 투자가였는데 네. 부채 때문에 그냥 중도 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네. 밤에 발 뻗고 편하게 자는 게 그렇죠. 더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고 그래서 복리 효과를 더 잘 누리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네. 말씀 잠깐 드리자면은 기자로서 좀 오래 살아와서 막 시간에 치이고 정보에 치이고 막 특종에 치이고 막 이런 삶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고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부러운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자기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성격이라는 거죠. 네. 너무 신기한데 그걸 배우고 싶은데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결정들, 해왔던 행동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하면서 네. 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또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조금 어리석기는 했는데 그래서 좀 부럽기도 하고 좀 배워가려고도 합니다. 혹시 이건 선생님 성격이나 스타일은 좀 어떤 편이세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죠, 뭐 펀드 매니저. 예. 그 뭐 윗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또는 뭐 동료들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밑에 직원이 속색이거나 치고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힘들잖아요. 견디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 그만두고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책하고만 씨름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쉬는 일은 별로 없고 그래서 뭐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뭐 많이 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또 책도 많이 쓰셨고 판매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인쇄. 그렇진 않습니다. 농담입니다. 번역으로는 끝도 멀리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투자 잘하면 절대 번역 안 합니다. 우리 참 그 버핏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네. 기질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 잠깐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보통 대가들이 투자에 필요한 요소를 세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해요. 네.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 경험이 필요하고, 경험, 기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식은 뭐 열심히 공부하면은 비교적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고, 경험도 뭐 투자하면서 쌓아갈 수 있죠. 그런데 기질은 좀 타고난 측면이 좀 크죠. 그래서 그 어떤 그 뭐 승부사의 기질이라든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한다든가
예, 하는 그런 기질. 이거는 사실 노력만으로는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기질이 가장 중요한데 기질을 바꾸기는 참 어렵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그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바꾸기가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조급성, 네. 심리가 좀 불안정하다든가 또 뭐 학습이 좀 어렵다든가 뭐 이런 분석을 잘 못한다든가 네. 이런 분들은 투자를 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로 그 중에서도 비교적 좀 안전하게 가는 쪽으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라고 대가들은 흔히 얘기를 하죠. 투자의 기질,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성향, 그렇죠, 성향이죠. 있고, 예. 어릴 적부터 뭐 타고 태어난 것도 있겠지만 네. 어릴 적부터 뭐 수십 년간 보고 자라면서 네. 내가 체득한 걸 수도 있겠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능력이 뭐 가르쳐 가지고 개선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아마 버핏은 자기 밑에 펀드 매니저를 뭐 수많은 숫자를 아마 양성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쉽게 양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버핏도 이 유능한 사람을 선발해서 선발해가지고 운영을 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죠. 특히 기질은 예. 특히나 예. 어렵고. 그 뭐 성격 급하고 막 단타만 하시려는 분한테 뭐 같이 네. 투자하라고 뭐 백날 얘기해봐야 안 되는 것처럼. 예. 그래서 버핏 전에서 한 얘기가 예. 가치 투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예. 5분에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 1시간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더라. 예. 네. 그래서 그게 일종의 기질이라고 볼 수 있죠. 투자에 대한 감각, 어떤 적성 이런 것들이죠. 주변에도 보면 잘 되는 분들은 딱 기질이 있구나 딱 보이시던가요? 뭐 저야 뭐 그런 걸 보는 안목은 없지만 예. 나중에 보면 저분은 저런 기질이라서 이렇게 잘 됐나 보다 하고 뭐 생각은 하게 되죠. 뭐 대표적인 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약간 기질이 좀. 저는 예를 들면 박성진 대표 같은 분이 참 이 가치 투자에 아주 적합한 이상적인 기질 아닌가. 이현 투자자문의 이현 박성진 투자자문에. 대표. 예. 얼마 전에 저희 여기도 나오셨던. 예. 그때 방송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 저한테는 아주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그죠. 되게 뭔가 조곤조곤 말씀을 네. 해주시는데 그 안에 이제 네. 깊이가 쭉 묻어나는. 네. 어떤 시장 상황이 벌어져도 절대 당황하거나 흥분해서 이성을 잃지 않을 그런 스타일. 예. 그런 게 이제 타고난 기질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그런 네. 성격. 정말 박성진 대표님은 차분하신. 예. 사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치 투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사업을 하듯이 투자를 하거나 네.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하듯이 네. 주식을 네. 사도 된다. 네. 그런 표현들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레엄이 한 얘기인데 네. 가장 사업처럼 하는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을 하는 그 오너는 네. 사업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음식점을 한다고 그러면은 음식 뭐 준비하는 데서 판매하는 데 이르기까지 고객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걸 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 챙겨야 그 음식점이 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도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의 오너가 된 것처럼 회사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서 그 회사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그래야 장기적인 안목으로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네. 또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옆집 누가 뭐 한다고 해서 막 바로 팔고 뭐 그러면 안 시장가로 되죠. 매도가 그러지 않듯이. 예. 버핏도 실제로 그 부동산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때 버핏이 한 투자는 철저히 그 가치 투자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 현금 흐름을 파악을 해서 네. 이 부동산이 이제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를 판단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그 가격이 충분히 정당하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한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계속 높은 수준이 유지된다 그러면은
그 부동산의 그 시세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농사 짓던 사람이 부동산 시세가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걸 팔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오는 수익성이 뭐 적정하다고 그러면은 그 가격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그런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보유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그러면 그건 가치 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건전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또 이게 모든 거는 결과론일 수가 있는데 뭐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네. 거 보면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버크셔 해서웨이 뭐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이분들도 네. 어떤 본인의 선택이 됐든 결과에 대해서든 뭐 후회하는 게 없지는 않을 거란 그럼요. 말이죠. 그럼요. 뭐 90세 이상을 이제 예. 살고 계십니다만 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그러니까 버핏도 실수를 여러 번 저질렀고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초창기 사업을 시작하고서 투자한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주 네. 대표적인 뭐 백화점에도 투자를 했고 또 그 경매 스탬프 판매하는 예. 그 블루칩 스탬프라는 데도 투자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데도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투자했던 주요 기업 3개가 다 망했습니다. 아예 파산. 네, 파산했습니다. 단 그 파산하기 전에 네. 꽤 오랜 기간 좋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번전을 뽑고도 남아서 그 돈으로 다른 그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낸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뭐 아무리 대가라고 해도 실수는 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선택이 확률이 50%를 약간만 넘더라도 관리만 잘하면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적중률이 예를 들어서 60%다. 그럼 뭐 엄청난 수익이 나오는 거죠. 예. 70%다 그러면 뭐 경이적인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대가도 뭐 100%라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관리를 잘하고 예. 틀리는 것보다 맞는 게 조금만 더 많으면은 장기적으로는 좋은 수익이 나온다. 이게 이제 대가들이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 뭐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사라 혹시 뭐 그런 이야기도 하나요? 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왜 버크셔 주주 사안을 그렇게 읽고 주주총회 Q&A를 들어야 되느냐, 이게 일반인들한테 너무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사실은 버핏이 그 초보자들에 대해서도 많이 배려를 해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은 네.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노력하기도 힘들고 이런 분들도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버핏은 이제 나이가 많고 네. 이제 뭐 이 세상 떠날 날도 사실은 이렇게 오래 남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유언장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네네. 그 유언장엔 특히 자기 아내를 생각해서 특별히 적어놓은 내용이 있어요. 네. 그 뭐냐면은 자기가 죽으면은 그 재산 중에 일부는 네. 아내한테 이제 남겨주는데 네. 그 재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유동성 자금으로 유지를 해라. 예. 그래서 S&P 500에 투자를 하라고 추천한 거는 그게 가장 무난한 투자 대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버핏은 미국 경기를 장기적으로 낙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부침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계속 부상향하는 그런 실적이 나올 거다. 그리고 미국을 가장 잘 대표하는 상품이 S&P 500이다. 그래서 아내한테는 괜히 뭐 더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보단 마음 편하게 안정적으로 좋은 수익이 나오는 S&P 500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런 지수 상품은 보유하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네. 그게 시장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별 종목 보유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서 그런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면은 똑같은 얘기를 해줘요. 버핏이 아내를 위해서 예. 준비한 것처럼 가장 무난한 방법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거다. 그게 제일 속편하다. 예. 예. 전에는 국내 투자자들이 S&P 500에 투자하기가 좀 번거로웠어요. 달러로 환전해야 되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상품을 사야 되니까 네. 환전도 번거롭고 비용도 들어가고. 네. 예. 하지만 근래는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그냥 원화로 투자해도 달러로 투자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그런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뭐 ETF, ETN 너무 잘 돼 있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참 S&P 500에 투자하는 방법도 너무 간편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홀라당 팔아먹는 것도 너무 간편해. 그렇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 그 버크셔 투자에 대해서도 네. 버핏과 멍거가 가끔씩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은 초보자가 투자할 종목은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버크셔 주식이. 버크셔. 왜냐하면 버크셔는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등락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주주서 안에서 버핏이 언급을 했는데 과거에 3번 폭락해서 거의 반토막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버크셔에서의 버크셔 주식도요?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버크셔 주식이 폭락했을 때는 회사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시장의 흐름 때문에 폭락을 한 거였습니다. 말하자면 시장의 변동 때문에 가격이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는 사실 그런 식으로 폭락하게 되면은 그게 뭐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폭락한 건지 아니면 시장 흐름 때문에 일시적으로 폭락한 건지 판단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주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 못 견디고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버크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버크셔 주식을 아무한테나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버크셔 해서웨이 역시 개별 기업 그렇죠. 리스크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 주식이 있고 그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 황제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당 가격이 요즘에 안 봐서는데 굉장히 비싸죠. 30만 달러가 넘으니까요. 지금 뭐 한 4억 한 주에. 한 주에. 근데 그게 뭐 우리로 따지면 액면 분할, 미국 표현은 이제 주식 분할. 그걸 또 안 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 전에는 그 버핏이 의도적으로 그런 액면 분할을 거부했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주주들 구성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러니까 버크셔를 진짜 깊이 이해하고 버핏을 신뢰하는 사람들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버핏을 믿고 맡기던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나중에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이게 뭐 가격이 싸지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덤벼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된 말로 물이 흐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분할을 거부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거 돈 될 것 같다 하니까는 이런저런 금융상품을 많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액으로도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버크셔 관련 상품 만들려고 하니까 버핏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새로운 종류 주식을 발행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B주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B주는 가격이 훨씬 쌉니다. 지금 뭐 몇십만 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B주만 있어도 주총 갈 수 있는 건가요? 주총에 갈 수가 있고 지금까지 가격 흐름은 A주하고 B주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B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뭐 꾸준히 증가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B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종목은 거의 손을 대지 않고 거의 유일하게 그냥 장기간 서서 묻어두는 종목이 버크셔 B주입니다. 혹시 그런 걱정 혹시 안 해보셨어요? 물론 이제 후계자들 잘 양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멍거와 버핏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완전히 은퇴를 하실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이후에 버크셔는 과연 어떨까? 그거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버핏과 멍거도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주주 서한이나 주주 총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그 대비책, 견해 이런 거를 수시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말씀은 우리가 떠나도 버크셔는 꽤 오랜 기간 잘 굴러갈 것이고 좋은 시총에 나올 거다. 그래서 버핏은 심지어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버핏은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하기로 했거든요. 기부 약정을 했거든요. 근데 기부하는 그 자산단체 담당자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가 기부를 하더라도 이건 이제 버크셔 주식으로 기부를 할 텐데 그거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당장 팔아서 쓰지 말아라. 그 주식 형태로 그냥 보유해라. 그리고 이 기부하는 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해서 기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2년인가 이렇게 분할해서 기부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계속 주식으로 보유해라. 이제 그렇게 지시한 이유는 버핏은 자기가 떠난 뒤에도 10여 년 동안 혹은 그 이상 버크셔 주식의 가치가
잘 유지될 것으로 현금하는 것보다는 주식 형태가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네. 지시한 거라고 본인은 밝혔습니다. 굉장히 그 플랜도 잘 짜놓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 버크셔를 지탱하는 어떤 중요한 바탕은 네. 뭐 버핏과 뭔가의 능력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버크셔 전반에 흐르는 그 기업 문화라고도 보거든요. 그 기업 문화가 아주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실 네. 배당은 별로 안 하지 안 하죠. 않습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한다. 네. 그럼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자체를 네. 어디 뭐 재단이라 이렇게 딱 놓으면 네. 거기는 이제 운영 자금이 있어야 되고 네. 배당 현금 흐름이 좀 나와서 네. 이거 가지고 뭐 장학금을 주든 뭐라도 네. 하면 되는데 네. 정작 버크셔 해서웨이는 배당도 안 주고. 그래서 그 배당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는 주주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은 버크셔에서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배당의 찬반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의견을 묻는 투표를 했는데 네. 압도적으로 배당을 반대하는 그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달라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배당을 하지 말아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돈 갖다 재투자해라. 그렇죠. 예. 중요한 거는 재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투자할 돈, 배당을 주주한테 나눠줘서 주주가 그걸 재투자하거나 소비하는 것보다 그 배당을 주지 않고 그 돈을 버크셔에서 굴려가지고 늘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에는 또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투자 쪽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버핏이 이제 배당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방법을 갖춰줘요. 이거를 꼭 버크셔가 배당을 해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홈메이드 디비던드, 그러니까 자가 배당이라고 그러죠. 그 방법을 어떻게 알려준다. 지금 뭐 3, 4억 하는 한 주를 팔 수도 없고. 그거는 B주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B주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교환이 돼요? 그래서 A주는 B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B주를 A주로 바꿀 수는 없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주식을 전환해가지고 뭐 매각을 하면은 그것도 방법이에요. 필요한 돈을 이제 회수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재투자해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버크셔 해서웨이는 사실 뭐 아까도 뭐 기업 문화 이야기해 주셨지만 직원이 몇 명 안 되잖아요. 본사 직원이 몇 명 안 됩니다. 뭐 한 20명 남짓밖에 안 되는 거로 알고 되게 있어요. 적더라고요. 뭐 물론 투자한 회사까지 하면 뭐 셀 수 없이 많겠습니다만. 그래서 본사 직원이 그렇게 적은데도 잘 굴러가는 거는 버핏과 멍거가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조직 구조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크셔는 자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십 개 자회사고 하는 그 사업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걸 아마 뭐 전통적인 방식으로 관리하자면은 본부 조직이 엄청나게 커야 될 거예요. 그렇죠. 헤드쿼터라고 말하는. 그렇죠. 그런데 버핏은 이 자회사에 극단적인 그 자율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 자회사 사장한테 전권을 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사장은 마치 이게 자기 회사인 것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경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핏이 간섭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정말 놀라운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버크셔 기업 문화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로 따지면 저기 자회사 사장들 그냥 뒀다가 내부 정치한다고 막 줄 세우기 하고 라인 만들고 개파 만든다고 막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미국에서도 그 버크셔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많지만 모방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 거의 모든 기업이 버크셔 방식을 도입을 하면은 얼마 못 가서 망가질 겁니다.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버핏이 그렇게 자신 있게 자율성을 부여한 데에는 저는 버핏이 사람을 보는 그 안목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유능하고 정직한 경영자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선정을 해서 그 기업을 맡기고 전권을 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버핏도 뭔가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가 자율적인 그러니까 분권형 그런 조직이 아니고 혹시라도 중앙집권형 조직이라면
자네 어떻게 됐을 것 같은가?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물어보니까 네. 법이 하는 얘기가 아마 나는 잘리거나 사임했겠지. 그리고 그런 회사에 근무하느니 차라리 예. 깜빵 가는 게 나아. 좋은 친구와 읽을 거리만 충분하면 난 깜빵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해.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율성, 네. 또 믿고 맡기는. 아니 근데 우리 버핏이나 멍거는 혹시 뭐 사기당한 적은 없답니까?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기당한 적이 있다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기 당해서 물론 손실을 입었죠. 그리고 그 말고서도 몇 건 정도는 손해본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방식을 유지해서 얻은 이득이 훨씬 더 크다. 예. 그래서 특히 그 버핏과 멍거는 참 하기 싫어하는 게 네. 기업 실사예요. 실사. 듀 딜리전스라고 그러죠. 아니 근데 인수할 때 기업 실사는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버핏이 네브래스카 퍼니처 마트를 인수할 때 네. 그때 실사 안 했어요. 이제 미세스 B라는 그때 예. 오너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이 정말 유능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형식적인 이제 절차만 거치고 실사는 생략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사는 필요 없다는 게 버핏과 멍거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저 배임이라고 막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으면은 인수하면 안 되죠. 물론 뭐 회계적인 건 뭐 회계법인이란 뭐 전문가들한테 맡길 테고요, 그렇죠? 네. 그죠. 근데 왜냐면 우리 주변에도 뭐 슈퍼게임이나 뭐 이렇게 돈 좀 많다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찾아온대요. 네. 투자해 달라고 막.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실사를 하는 거는 마치 결혼할 때 네. 결혼 계약서를 수십 페이지짜리 작성해서 각각 이 조항을 달아가지고 확인하는 거랑 똑같다. 그거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일반인들이 보기에 정말 버핏은 대단한 사람, 네. 그냥 현인, 네. 그러니까 나와는 다른 사람, 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도 버핏 책을 암만 읽어도 네. 버핏처럼은 안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인지 부조화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렇긴 하고는 싶지만 네. 그러면 좀 일반인들은 가장 현실적으로 네. 버핏과 같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떤 게 있다 혹시 생각을 하세요? 저는 버핏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네. 그 길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투자자의 어떤 수준, 그러니까 지식, 경험, 이게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아주 쉬운 방법이 있고, 네. 그리고 난이도가 한 중간쯤 되는 방법이 있고, 네.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 상중하, 있는데, 예. 상중하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네. 버핏의 투자 철학, 투자관 이거를 수용을 하고 예. S&P 500 인덱스 아, 펀드를 사는 네. 겁니다. 네. 예, 거기에 버핏의 그 시장을 보는 관점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네. 미국 경기를 장기적으로 낙관하는 네. 방식. 그러니까 이 방식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공부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인덱스 펀드가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는 기본 가정이 뭔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혀 어려울 거 없고 사서 묻어두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묻어두는 건 아니고 버핏이 또 추가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때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식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은 적금을 하듯이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이 것도.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은 시장이 뭐 오르락 내리락하는 거에 대해서도 영향을 훨씬 적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게 버핏이 제안한 방식이고 그게 가장 난이도가 낮은 예. 방식이죠. 그리고 난이도가 중간인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핏 주식을 사는 방법입니다. 굳이 버핏이 한 방식을 따라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요. 버핏이 주식만 사면 그냥 버핏 수익률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럼요. 거의. 그리고 따라 하려고 해도 네네네.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버커셔가 보유한 자회사 중에는 비상장자 회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내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버핏이 갖고 있는 상장 회사 주식을 따라 살 수는 있겠지만은 네네. 그것도 완벽한 복제는 되지 않아요. 시세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네요. 예, 버핏이 나 이거 삽니다 하고 미리 얘기 안 해줘요. 그러겠죠. 예. 다 거래한 다음에 이제 공시 자료를 보고선 따라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는 복제가 어렵습니다. 네, 쌍급은 제가 말씀드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 요령을 말씀드리자면은 적어도 버핏의 주주사는 통달해야 될 거고
네. 주주총회에서 그 Q&A, 어간 Q&A도 다 네. 뭐 파악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버핏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아마 이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많으면서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과연 버핏만큼 실적이 나올지 그거는 아무도 장담 못하죠. 정말 그건 이제 극상. 그렇죠. 예. 근데 약간 외람된 말씀이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상위 레벨을 이제 네. 직접들 하시려고들 네, 하고 네, 있잖아요, 사실은. 네, 네. 예,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긴 한데. 네. 참. 그래서 뭐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 참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의욕은 좋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서 과연 내가 그렇게 하기에 적합하지, 내 기질이 적합한지 이런 거는 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그 투자하기 위해서 뭐 당연히 그 공부를 해야 되는 너무나 네. 기본적인데 네.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많죠. 맞습니다. 그냥 넘겨짚어도 한 절반 이상. 절반보다 훨씬 많을 네.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 좀 예. 해주십시오. 최근에 예. 다모다라는 교수가 네, 유튜브에 올린 그 네. 방송이 있어요. 최근에 참 그 네. 홍진채 네, 네, 대표 네. 같이 예. 그 다모다란 교수 책을 번역도 하셨고, 예. 공격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죠? 책 다모다란의 투자 전략 바이블. 투자 전략 바이블 책인데, 네. 다모다란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분이 뉴욕대 교수인데, 네. 밸류에이션 분야, 그러니까 가치 평가 분야에서는 아마도 세계 최고의 속학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존경받는 네. 실력자죠. 네. 그래서 그분은 그 연구 분야에서도 아주 탁월하고, 또 특히 전 좋은 점은 자기의 그 지식, 경험 이런 네. 것들을 아주 아낌없이 공개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네. 좋은 책도 많이 썼고, 네. 또 학생들한테 강의도 잘해서 미국 대학에서는 이 티칭을 잘하는 그 교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을 줘요. 그런 상을 여러 차례 받은 사람이에요. 강의를 잘하는. 네, 강의를 잘하는. 그러니까 연구를 잘하는 교수도 있고 강의를 잘하는 교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둘 다 잘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모다란 교수 둘 다 잘하는 보기 드문 실력자죠. 네. 저희 섭외 좀 섭외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모다란 교수가 네. 그 유튜브 방송에서 최근에 한 얘기가 있어요. 예. 참 아주 뼈 때리는 얘기인데 예. 인간에게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세 가지 특성. 예. 첫째, 탐욕스럽고. 탐욕. 예. 둘째, 조급하고. 네네. 셋째, 게으르다. 같은 말 아닌가요? 셋 다 부정적인 예, 속성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약간 이제 해설을 덧붙이자면 네. 사람들은 대박을 터뜨리고 싶어 해요. 예. 그것도 단기에 빨리 대박을 터뜨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게으르기 때문에 공부는 하기 싫고 노력도 하기 싫어요. 예. 그렇죠. 예. 편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잘 알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은 아주 달콤한 얘기를 속삭입니다. 당신 네. 대박 터뜨릴 수 있어. 네. 그것도 단기간에 대박 터뜨릴 수 있어. 그것도 아주 쉬워.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기만 하면 대박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솔깃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다모다란 교수가 얘기를 해요. 그렇게 돈 벌기가 쉽다면 네. 우리 모두는 이미 부자여야 한다 하는 거죠.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네. 예. 부자인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삭이는 그 사기꾼들조차 사실은 부자가 많지가 않고 설사 돈을 벌었다 해도 그 사람들이 투자로 번 돈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투자로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면 왜 힘들게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속삭여야 됩니까? 자기가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그런 나약한 본성 이런 거를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되죠.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피터 린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네. 패를 보지 않고 포커를 치는 것과 똑같다. 네. 아니 뭐 그 깔린 패도 보지 않고서 포커를 쳐서 승산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길 수 있어요. 그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운으로 그냥 완전히. 운으로 몇 번 이길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성공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언젠가는 이제 예. 올인했다가 망하게 되고. 그럼요. 예. 아, 맞다. 우리 그 피터 린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도 네, 제가 선생님이 했습니다. 번역을. 네. 왜냐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버핏보다라고 네. 하면 좀 어폐일 수도 있는데 피터 린치. 를 예, 굉장히 예. 많이 좋아하시죠. 아주 장점이 많은 또 사람이죠. 뭔가 생활형 투자, 네, 우리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네. 투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써서 네. 주린이 분들도 네. 거의 처음 접하는 책이 어떻게 보면 네. 버핏보다는 피터 네. 린치 책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피터 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네. 근데 그 책, 그 월가의 영웅의 그 아주 뛰어난 장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네. 피터 린치는 현업에서 뛰어난 실적을 올린 아주 훌륭한 실력자인데 예. 그런 실력자들이 쓴 책 중에 쉽고 재밌는 책이 없습니다.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그 책이 정말 쉽죠. 예. 근데 피터 린치는 예. 버핏의 표현을 빌자면 능력 범위를 잘 판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투자는 잘하지만 글은 잘 못 쓴다는 걸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혼자 쓰지 않았습니다. 그 책은 공조했어요. 존 로스 차일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공조를 했는데 그 사람은 글 쓰는 쪽으로 전문가입니다. 원래 그 금융 전문 기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글을 잘 쓰고 금융을 잘 알고 그리고 피터 린치는 시장을 잘 알고 투자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용도 좋으면서 사람들이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초보자용으로는 그만한 책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권하는 책인데 다만 이제 그 책을 한번 읽고 나면 사람들이 기대 수준이 높아져요. 투자서도 이렇게 쉽고 재밌는 책이 또 있겠지 하고 기대하는데 그렇죠. 그런 책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터 린치 그 책을 읽고 나서 딴 책을 보면은 되게 진도가 안 나가죠. 그렇죠. 너무 나가죠. 어렵죠. 네. 그 솔직히 우리 그 벤저민 그레이엄의 그 현명한 투자자 그 책도 쉽지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막 60년대, 70년대 얘기 나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그 책도 선생님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가치 투자 서적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이건 선생님이 쓰셨다고. 그건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 뇌피셜로 정말 대단합니다. 50여 권을 쓰셨고 뭐 버핏, 벤 그레이엄, 피터 린치 또 제가들의 책이 켄 피셔의 책도 좀 번역을 많이 했는데 켄 피셔의 책도 정말 잘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켄 피셔의 장점이 그 피터 린치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켄 피셔는 이제 필립 피셔의 아들인데 필립 피셔라고 아주 유명한 그 투자 대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이제 투자에서도 아주 탁월한 실적을 올려서 미국 그 거부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브스 뭐 몇 명 하는데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나이가 많죠. 이제는 뭐 환갑이 지났죠. 그 정도? 예. 그분 기고도 많이 하시고 막. 그런데 그분이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써요. 그래서 미국의 그 투자 분야의 전문 잡지 중에 포브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춘하고 양대산맥을 이루는 투자 분야의 아주 저명한 그 책인데 여기에 무려 30여 년 동안 칼럼을 기고를 했어요. 그 기고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는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한두 달 하기도 힘든데요. 그것도 그 분야 기록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참 부러운 게 투자도 잘하면서 글까지 잘 쓰니까. 또 성실하기도 하고. 두 가지 잘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또 아버지가 필립 피셔고. 그렇죠.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다작 작가라는 겁니다. 책을 많이 썼어요. 투자에 관한 책을 지금까지 11권을 썼습니다. 제가 그중에 한 절반 정도를 번역을 했고 그 마지막 11번째 책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도 좋지만은 글이 아주 감칠맛이 나요. 글이 아주 쫄깃쫄깃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영웅을 보고서 만족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아마 그 켄 피셔의 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서로서는 보기 드물게 내용도 좋고 글도 재밌는 그런 책을 켄 피셔가 여러 권 썼습니다. 제일 최근에 뭐 투자자의 뭐 11가지 착각인가? 그거는 연도로 보면 좀 오래됐는데 켄 피셔가 마지막으로 쓴 책은 역발상 주식 투자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역발상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그리고 재밌게 다룬 책입니다. 근데 지금도 활발하게 투자도 하고 있고 글도 잘 쓰시고 보니까 인터뷰 같은 것도 종종 인터뷰도 하고 나오더라고. 말씀도 잘 하시고 뭐 물론 저는 잘 못 알아듣습니다만
투자도 잘하고 네. 책도 잘 쓰고 그런 네. 분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런 분이 참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생각하자면 뭐 윌리엄 번스타인이라든가 네. 뭐 피터 번스타인, 둘 다 번스타인인데 둘 다 투자의 대가이면서 글을 아주 잘 쓰는, 그래서 책의 내용이 상당히 깊이가 있는 그런 저자가 윌리엄 번스타인, 피터 번스타인. 네네. 그 두 분은 저기 뭐 필립 피셔, 켄 피셔의 관계처럼 부자지간은 아니고 그냥 그건 아니고. 남남인 거죠? 네, 남남입니다. 네. 그분들은 이제 뭐 펀드 매니저라고도 그렇죠. 하고. 네. 펀드 매니저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번스타인은 주로 인덱스 투자 쪽으로 전문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인덱스 쪽으로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자산 배분을 합리적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네. 많이 그 유명한 분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나심 탈레브. 나심 탈레브. 그분의 책도 네. 선생님이 번역을 예, 행운에 하셨죠? 속지 마라를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분은 아주 천재적인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이 그 블랙스완 블랙스완도 썼죠. 네, 블랙스완도 썼고. 그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네. 엄청나게 유명해지셨죠. 예. 탈렙은 철학자이자 역사가이고 수학자입니다. 거기다 옵션 트레이더예요. 천재네요. 천재죠. 천재네요. 예. 네. 이렇게 다방면으로 재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의 그 사고의 흐름을 일반인들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천재라서. 예. 네. 그리고 글이 굉장히 난해해요. 천재다 보니까 그런지. 그냥 막 쓰는. 거기다가 생각나는 대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좀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그냥 내려보는. 예, 뭐 노벨상 받은 학자도 바보 취급을 하고. 막 글로 공격하고. 예. 뭐 독자에 대해서도 별로 배려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편하게 글을 쓰는데 그 글이 제가 뭐 번역하면서 막 머리를 쥐어 짜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실 때 제일 힘들었던.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영어로 썼는데 영어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레바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레바논식 영어인가? 아니면 이거는 탈렙식 영어인가?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 사람이 그런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구나. 내가 다시는 이 사람 책은 번역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때 판단했습니다. 그 블랙스완은 혹시 누가 번역을 하셨어요? 그건 이제 다른 분이 분이 하신 했는데 거고. 아마 그분도 상당히 고생을 하셨을 거로 저는 추정을 하죠. 저기 고백하자면 네.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블랙스완이라는 용어도 그 책도 엄청 떴잖아요. 네네. 사놓고 네. 못 읽고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한글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신문에서 봤던 블랙스완 이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서. 또 끝까지 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두껍죠 또. 예, 그리고 읽었더라도 그 내용을 제대로 소화한 사람은 더 적을 거고요. 예, 그래서 그게 그렇습니다. 사람 지치게 만드는 책이에요. 지치게.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어지간하면 그런 책은 손 안 대시는 게 좋고, 그 분야를 정말 잘 아는 분, 네. 또는 인내심이 아주 두둑한 분, 이런 분들이 읽으실 만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통찰은 정말 뛰어나요. 내용은 정말 기가 막히고 다른 데서 접할 수 없는 그런 안목, 지혜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서 참 좋은 책이긴 하지만 보통 사람은 그런 책 손대면 후회합니다. 나중에 책값 생각나고. 근데 책장을 꾸미기엔 참 좋죠. 그렇죠. 네, 책장. 뭐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장식용으로는 아주 훌륭하죠. 하지만 함부로 손대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책이죠.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행운에 속지 마를 아직 못 읽어봤는데 굉장히 예. 명서로 꼽히고 투자 예. 전문가들도 많이 이제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좀 더 쉽게 잘 풀어서 전달을 해주셨기 때문이겠죠. 물론 예. 한글로 제 읽는 거니까.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책 한 서너 권은 그렇죠. 번역. 충분히 그럴 만하죠. 저는 그런 책 번역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이 역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독자는 더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 자신이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항상 그 역자의 어떤 뭐 주석이라든지 이렇게 막 많이들 달리잖아요. 예. 그게 더 막 노력하시는 흔적이 있기도 하고 막.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역자의 주가 많이 달려야 되는 책은 별로 좋은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친절하지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도 수술 잘 읽혀야 되는데. 네, 근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런 책을 쓰기는 굉장히 어렵죠. 글 쓰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죠. 네. 예, 뭐 원래 이제 작가는 아니고 그냥 네. 전문가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공저라든지 네, 뭐 번역자들이 네. 해주셔야 되는 거고. 네. 아, 이 책은 원서는 정말 좋았는데 네. 번역 때문에 좀 네. 아쉬웠다라는 네. 것. 있죠. 그거는 이제 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직장 생활하고 예. 나서 투자에 관련된 책을 좀 한 읽어보려고 제 온라인 서점을 이제 찾아보니까 네. 굉장히 유명한 원서를 번역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별 고민하지 않고 주문해서 책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읽는데 그 번역서죠. 네.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20년 동안 투자 분야에 상당히 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도 했냐면, 야, 내가 바본가? 내가 갑자기 머리가 나빠졌나? 내가 분명히 이쪽은 경험이 많은데 왜 내가 이걸 이해를 못 할까? 그러니까 아주 갑갑하고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아닌데. 근데 이제 도저히 이걸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아마존에 원서를 주문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원서를 받아서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내용이 아주 쉽고 명쾌해요. 정말 이렇게 좋은 내용이고 이렇게 쉽고 명쾌한데 예. 왜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 원서하고 대조해 봤더니 예.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혹시 구글 번역기가 그건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멀쩡한 세계, 포장은 그럴듯하고 뭐 출판사에서 광고하는 말도 아주 화려하고 또 뭐 역자 양력도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고 그런데 그때 제가 보기에 원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다른 독자들도 이런 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었겠다. 예. 그리고 아마 지금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을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거는 아마 독자들 중에서 엄한 책을 잘못 골라서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다가 책하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런 책이 제가 번역을 하게 된 어떤 계기 한 부분이기도 해요. 예. 뭐, 그 특정 뭐 어떤 책이 말씀해 주긴 뭐 곤란하실 테니까. 예, 그러는데. 그래서 진짜 번역이 중요한 거고, 또 번역가가 그 전문적인 지식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알기 쉽게 또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번역이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아무나 뭐 50여 권 이렇게 번역하시겠습니까? 이 선생님이 직접 쓰신 책. 옛날에 좀 짤막한 책을 하나 쓰긴 했는데, 뭐 내용이 아주 간단하고 뭐 그래서 뭐 얘기할 만한 거리는 아닌데 그 책의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인덱스 펀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사실 그게 뭐 이제 버핏도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진리이기도 하고. 그럼 조언 좀 해주세요. 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 뭐 물론 이제 번역서가 됐든 아니면 국내 작가가 쓴 책이 됐든 어떤 기준으로 보면 좋을까? 좋은 책은. 책을 고르는 그 기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버핏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발사에게 이발할 때가 되었는지 물어보면 안 된다. 이발사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듬으셔야 된다고. 그렇죠. 뭐 지금 아니니까 나중에 와라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가 걸리면은 결국 그 이해관계 때문에 객관적인 대답을 듣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발사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고르기가 어려워요. 다 자기의 그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다 얘기를 하기 쉬운 거죠. 많죠. 여기 Y 스트릿 영상 많이 보라고 저희가 하는 것처럼. 사실 저도 이해관계자예요. 책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도 잘 애누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그런 말씀까지. 그래서 그 책 선택에서 일단은 전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책을 잘못 선택했을 때 독자가 받는 피해가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 기회비용까지 감안했을 때는 책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좋은 책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좋은 책을 왜 선택하기 어려우냐? 그거는 저는 그 출판계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조목조목 따져 보자면은
출판계에서 상당히 이제 안 좋아할 대목. 예, 뭐 안 좋아하겠죠. 뭐 전 욕먹을 각오하고 뭐 저도 사실 출판계에 몸담고 있지만 예, 그 한 사람으로서 뭐 저도 책임을 뭐 좀 느낍니다. 별말씀을. 예. 네. 일단은 여러 당사자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원서의 저자한테도 잘못이 있어요. 아하. 책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좋은 책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좋은 책을 왜 선택하기 어려우냐? 그거는 저는 그 출판계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조목조목 따져 보자면은 네. 출판계에서 상당히 이제 안 좋아할 대목. 예, 뭐 안 좋아하겠죠. 뭐 전 욕먹을 각오하고 뭐 저도 사실 출판계에 몸담고 있지만 예, 그 한 사람으로서 뭐 저도 책임을 뭐 좀 느낍니다. 별말씀을. 예. 네. 일단은 여러 당사자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원서의 저자한테도 잘못이 있어요. 원서의 저자도 잘못이 있고 네. 역자한테도 잘못이 있고 네. 출판사에도 잘못이 있고 서점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다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혹은 어떤 그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좋은 책을 많이 내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원서의 저자부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저자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실력자, 네. 또 하나는 생계형 작가. 돈 벌기 위해서 쓰는. 그렇죠. 예. 실력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객관적으로 실력을 입증한 사람. 네. 대표적인 사람이 워런 버핏이죠. 장기간에 걸쳐서 놀라운 그 수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여튼 이론을 제기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 본인이 뭐 이렇게 네. 돈 벌려고 쓴 책도 없고. 그렇죠. 예. 그렇죠. 이해관계에도 뭐 걸려있지 않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다모다란 교수 같은 사람, 세계적인 석학, 아하. 뭐 학문적으로 워낙 그 뛰어난 업적을 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이론을 제기한 사람 없을 겁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실력이 입증된 뭐 학자라든가 아니면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은 실력자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그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책을 쓸 필요가 없어요. 책을 써봐야 해서 뭐 돈이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자기는 돈 많이 벌었는데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도 아니고 바쁘고 이제 그런데도 책을 쓰는 사람이 드물지만 있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좀 지식을 공유하려고 예, 하고. 예.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네. 벤저민 그레이엄은 그 분야로 정말 뛰어난 투자자이면서 학자이기도 했지만 책까지 불후의 그 명저, 고전을 남겼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지식과 경험, 그렇게 애써서 모은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눠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실력자가 정성 들여서 쓴 책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책들을 투자의 고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력자 중에 글을 잘 쓰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못 써요. 글 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큰맘 먹고 글을 써도 예. 그 글을 일반인들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안 써봤거든요. 그리고 워낙 바쁘기 때문에 틈틈이 써야 돼요. 짬짬이. 네. 그래서 오늘 좀 쓰다가 며칠 바빠서 못 쓰다가 다음에 다시 또 와서 좀 쓰고 그러면은 글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혹은 해야 될 말 빠뜨리고 맥락도 잘 안 맞고 네. 그러니까 그런 글을 일반인들이 소화해서 그래서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책은 내용은 좋을지 몰라도 읽기는 굉장히 불편한 책이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저자의 책임이 거기 있는 겁니다. 네. 예, 반면에 생계형 작가들은 예. 글은 매끄러워요. 글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예. 근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매끄럽기 때문에 읽기는 쉬운데 예. 배울 게 별로 없습니다. 읽고 나면 남는 게 없고. 그래서 읽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쉽게 재밌게 잘 읽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네.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책을 대량으로 양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관련돼서 발견할 수 있는 책 중에 대부분은 이런 생계형 작가의 책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쉽긴 하지만 읽어도 남는 게 없는. 그래서 읽어봐야 별로 득이 되지 않는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또 뭐 짜집기 하는 그렇죠. 것들도 있고 짜집기가 여기서 뭐 많고. 이렇게 배우고 여기서 네, 좀 네. 검색해서 이렇게 해서 막 네, 담는 네. 것들도 많고. 예. 그래서 많지는 않더라도 저는 실력자의 책을 골라야 된다. 그래서 책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실력자가 쓴 책이냐, 책을 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쓴 책이냐, 그래서 내가 읽고서 배울 게 있는 책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진짜. 그리고 두 번째는 원서는 이제 결국 번역된 책을 보게 되는데 네. 결국 이 번역자에 따라서도 책의 그 품질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번역자가 그 분야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잘 안 나옵니다. 역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독자는 더 이해하지 못한다. 네. 하는 게 이제 기본 원칙입니다. 네.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네. 그런데 투자 분야에는 그런 그 전문 지식을 갖춘 번역자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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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뭐 그러면 영어도 잘해야 되고 네. 또 그걸 이제 해석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출판사 쪽인데, 예. 이제 출판사도 사실은 이 참 애로사항이 많은 회사예요.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출판사도 이게 기업이니까요. 기업이죠. 이윤을 예. 창출해야 이윤을 되는 창출해야 곳이니까. 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한때 주식시장이 좋아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투자 관련된 책이 다른 해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야에 전문화된 출판사가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좀 돈 될 것 같다 그러면 아무 책이나 다 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것도 하고 좋다. 저것도 하고. 예. 그러니까 편집자가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편집자 중에서 투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편집자도 많이 접해봤는데 네. 주식을 아는 편집자가 드물고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주식 관련 책을 이제 편집을 하는. 그러니까 안목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원서를 잘 고르지도 못하고 고른 원서를 제대로 소화해서 좋은 책으로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하지만 돈은 벌어야 되니까 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네. 계속 새 책은 내야 되고 네. 또 책은 팔아야 되니까 과장 광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책인 것처럼 포장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예. 실제 내용은 상당히 부실한, 그리고 원서의 그 핵심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책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독자들은 내가 머리가 나쁜 건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제가 했던 생각은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 오프라인 서점 가서 좀 읽어보고 사면 참 좋긴 한데 그냥 일단 온라인 서점에서 보고 목차, 서평, 제목, 표지 보고 이제 구매를 했다가 후회한 책들이 많아가지고. 대부분 독자가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속았구나. 이번에 또 속았다. 또 속았다. 그리고 서점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살펴보면은 이제 추천 도서라는 게 목록이 쭉 맨 떠요. 앞에 이렇게 뜨는 그렇죠. 것들. 근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뭐 좋은 책이니까 추천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좋아서 추천한 게 아니라 서점에서 돈을 내고 광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올라오는 책들은 서점의 그 마케팅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 오프라인 서점도 마찬가지예요. 오프라인 서점에도 보면은 눈에 잘 띄는데 잔뜩 쌓이는 책들, 이런 책들은 그 책이 좋아서 그렇게 쌓아놓은 게 아니라 입고 막 잘 보이는데 그것도 이제 돈 내고 자리를 산 거예요. 이게 매대거든요. 광고. 그렇죠. 광고입니다. 광고 구역인 거죠. 그래서 좋은 책이 눈에 많이 띄는 게 아니라 출판사가 비용을 써서 프로모션 하는 책이 눈에 띄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걸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책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선택을 하면은 대개는 내용은 불확실한데 출판사가 이 프로모션 열심히 하는 책, 이런 책들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 출판사나 뭐 역자라든지 그런 쓰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겠지만 그게 과연 이제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지는 좀 퀘스천이고. 참 이 책을 고르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러면 굳이 꼭 좋은 책, 나쁜 책 가리지 않고 많이 읽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냥 시간이나 기회 비용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네네. 만약에 투자에 관련돼서 좋은 책이 한 권 있고 나쁜 책이 한 권 있다. 그러면은 어느 책을 먼저 읽는 게 좋으냐? 좋은 책을 먼저 읽는 게 좋을까? 나쁜 책을 먼저 읽는 게 좋을까? 어차피 두 권 다 읽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구분만 딱 할 수 있다면 좋은 책을 읽는 게 당연히 좋겠죠? 정답입니다. 근데 이렇게 답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요? 그 반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찰리 먼거가 아주 명쾌하게 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두뇌 구조는 난자와 비슷한 면이 있다. 두뇌 구조가요? 두뇌 구조가.
왜 난자와 어떤 면에서 난자와 비슷하냐? 난자는 예. 정자 하나가 들어오면 모든 입구를 다 막아버립니다. 차단합니다. 네네. 그래서 다른 그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두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 들어오면은 그와 유사한 아이디어는 들어오지 못하게 다 차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먼저 들어오면은 나쁜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 없게 막아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 확증이 먼저 딱 생겨버린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나쁜 아이디어가 먼저 들어오면은 그와 유사한 좋은 아이디어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체불명의 작가가 쓴 투자 서적이 있다고 쳐보죠. 예. 뭐 나는 뭐 100만 원 투자해서 몇 억 벌었다라든가. 무슨 뭐 3분 무슨 매매 기법. 예. 당신도 초단타로 그렇죠. 예. 부자가 될 수 있다. 예. 그런 종류의 책을 한번 읽으면은 예. 다른 책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아주 그 뛰어난 실력자가 쓴 그렇죠. 뭐 그 고전적인 책 이런 책들은 지루하고 답답해서 못 읽어요. 10분 만에 부자가 될 수 그렇죠. 있다는데 왜 10년을 투자하라고 하냐 막 이렇게. 그렇죠. 반면에 그런 고전을 좋은 책을 먼저 읽으면은 그렇게 유혹하는 책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실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책은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투자자는 그런 좋은 책을 만날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책을 읽어야 되는지 이유도 잘 알지 못하고 네. 그래서 주위에 그 수많은 이발사들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네. 그런 자극적인 책을 고르기가 쉽고 그런 책에 한번 맛을 들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고전으로 가기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거의 그 오리인가요? 거위인가요? 그 아래서 네. 딱 깨서 딱 처음 본 걸 이제 엄마라고 믿듯이 책도 이제 그럴 수가 네. 있다라는 거죠. 예.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네. 증권부 기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예. 그때 한국투자밸류 이채원 대표님을 찾아갔었을 때 예. 그때 책 한 권 좀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예. 바로 책장에 있던 예. 선생님이 쓰신 그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 월가의 영웅 그 책을 꺼내서 저한테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보다 보니까 이제 네. 가치 투자 이런 게 네, 딱 네. 이제 정립이 됐었거든요. 굉장히 그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이었습니다. 지금도 되게 감사드리고 있고 뭐 책 광고라든지 네. 이런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출판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네, 책 네. 광고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큰 채널에는 네. 뭐 좀 알죠. 한 얼마씩 내고 이렇게 네, 네, 네. 저자들을 출연시키는지를 예, 아는데 있죠. 이제는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네. 많은 분들이 또 보시기에는 또 그럴싸하게들 말씀을 또 많이 네. 해주시고 편집도 돼서 잘 나가니까 네. 약간 그것도 좀 가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참고로 아직까지 와이스트릿에는 유료 책 광고가 없었어요. 저희다가 다들 무료로만 하려고. 농담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제 이건 선생님을 정말 이제 간절하게 이렇게 섭외를 요청을 해서 부탁을 드려서 와주신 거고 또 감사하게도 FM 미디어에서 워런 버핏 네. 책 2권, 요걸 이제 한 10권 정도 저희가 네,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이스트릿에 너무 이제 감사한 네. 구독자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답례를 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투자자들한테 네. 이 책만은 좀 읽으시라. 네. 이건 좀 읽고 네. 투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네.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근래 아주 좋은 그 리스트가 나왔어요. 저는 굉장히 리스트가요? 네. 아예 그냥 그 우량 도서 목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예. 근데 보통 그런 목록이 지금까지는 투자서 분야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작업을 할 만한 사람도 마땅치가 않고, 예. 그거는 말하자면 이제 공익 사업인데, 예. 그 누군가가 그런 수고를 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 근래에 어떤 목록이 나왔냐면, 우량 투자서 35선이라는 목록이 나왔습니다. 우량 투자서 35선. 네. 이건 이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그 예스24에 들어가면은 이제 투자서들 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투자서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벤트라고 해서, 예. 이벤트라고 해서 좀 내려오면은 이벤트라는 그 항목이 눈에 띄입니다. 네. 그 클릭을 하면은, 그 우량 투자서 35선 자세한 내용이 쭉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전문가 약 30명이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 분야에서 상당히 좀 실력을 인정받는 전문가 30명이 평가를 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출판사나 서점이 평가한 게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 선정위원이 4사람인데, 쟁쟁한 분들이죠. 예, 4사람이 누구냐면 최준철 대표, 박성진 대표, 홍진세 대표,
정채진 프로. 그러니까 이 네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평판도 아주 훌륭하고 실력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네 사람 다 독서광이라는 겁니다. 가치 투자 플러스 독서광. 예. 그런 조합은 정말 찾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책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네. 예.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공을 들여서 상당히 공을 들여가지고 사심없이 만들어낸 목록인데 네. 초보자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친절하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좋냐면은 책의 난이도를 다 구분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초급용, 중급, 고급 다 구분했어요. 그래서 쉬운 책도 고를 수가 있고 좀 어렵더라도 깊이 있는 책을 고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류도 했냐면 범주도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 철학에 관한 책이다 혹은 투자 방법론에 관한 책이다 기업 분석에 관한 책이다. 그러니까 책의 큰 어떤 주제 이런 것까지 다 분류했기 때문에 네. 선택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평점까지 다 매겨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뭐 몇 점이고 네. 번역은 몇 점이고 점수까지 다 랭킹까지 다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목록만 활용해도 좋은 책을 아주 수월하게 고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만약 초보자라고 그러면은 어떤 방식이냐면 네. 전문가가 선정한 탑 10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우량 투자서 10권. 네. 예. 그리고 이 10권에 대해서는 각각 그 난이도가 다 표시가 됐으니까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표시가 됐으니까 이 중에서 초급만 고르면은 그 우량한 책인데도 쉬운 책 이런 거 골라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혹은 뭐 그 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도 벌써 또 뭐 좀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이런 목록을 활용하면은 네. 그 뭐 엉뚱한 책 골라서 참 뭐 스트레스 받고 돈 아깝고 이런 그 위험을 피할 수가 있고 상당히 그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지 않을까. 그 톱 10 네. 저도 이제 리스트를 있는데 요건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워런 버핏 바이블, 현명한 투자자,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이건 피터 린치 책이고, 워런 버핏 라이브, 행운에 속지 마라, 돈의 심리학, 통섭과 투자,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초과 수익 바이블,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이제 10권인데 여기 한 절반 이상을 선생님이 번역하신 거 아닙니까? 예, 참 쑥스럽습니다. 워런 버핏 바이블하고 워런 버핏 라이브는 여기 있는 이 책들이고 행운에 속지 마라. 아까 그 나심 탈레브 힘들게 번역하신 그 책이고 전설로 떠난 월가의 영웅 뭐 가장 대표적인 책이고 현명한 투자자 벤자민 그레이엄 책이고 또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 박정태 번역가가 번역을 하셨는데 아주 번역이 잘 된 책이에요. 필립 피셔. 네, 필립 피셔의 책인데 이것도 투자의 그 고전에 속하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돈의 심리학은 최근에 나온 책이고 최근에 나온 책이죠. 모건 하우절. 네, 모건 하우절의 책이죠. 그분이 뭐 월스트리트 기자가 그쪽 기자죠. 통섭과 투자가 저기가 쓰신 건데 아마 이게 그룹프체인가? 투자 전략가로 유명한 분이죠. 저도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초과 수익 바이블도 있고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이것도 필립 피셔의 책이고 이것도 박정태 번역가가 하신 책이고 아주 번역이 잘 된 훌륭한 책입니다. 다행히 저도 톱 10 중에는 그래도 몇 권은 읽은. 뭐 아주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네? 선생님이 번역하신 게? 일종의 7권입니다. 톱 10 중에 7권을 우리 이건 선생님이 번역을 하신. 제가 왜 우리 이건 선생님을 꼭 모시려고 했는지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책장에 딱 봤는데, 이건 선생님 성함이 계속 있는. 그리고 참 그 감수하시는 신진호 선생님. 전 그분도 한번 만나 뵙고 싶거든요. 그분도 아주 실력이 뛰어난 분이죠. 그분도 진짜 그 가치 투자 서적. 이 책도 신진호 선생님 감수네요. 둘 다. 그분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또 우리 정채진 프로. 또 3프로 TV에서도 근데 얼굴은 공개 안 하고 얼굴 공개를 좀 꺼리는 목소리만 목소리만 저희가 가면 준비해 놓겠습니다. 복면가왕처럼 예쁜 걸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정채진 프로님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배 투자자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책을 많이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는 투자자분들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이라면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
글쎄요. 당부가 제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말씀을 드릴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라서 근데 좀 겸손. 별로 그게 생각을 이제. 근데 저는 뭐 워낙 버핏을 좋아하니까 네. 그 버핏의 그 말을 즐겨 인용을 합니다. 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늘 이제 의식하는 그런 말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네. 능력범위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박성진 대표도 능력범위라는 표현을 또 즐겨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예.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뭔지, 네.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잘 못하는지 이거를 좀 냉정하게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하면은 큰 실수를 피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저는 버핏의 여러 가지 그 장점 뭐 많지만 그 겸허한 자세, 겸손한 마음, 이거를 특히 많이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저진 실수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고 다 공개하고 반성하고 하는 그런 겸허한 자세. 그래서 이런 자세가 밑바탕이 될 때 시장에 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큰 그 위험을 좀 피할 수가 있고 손실을 줄일 수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특히 저는 일반 투자자라면은 정말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다모다라는 교수도 얘기했지만은 네. 인간의 본성은 탐욕스럽고 조급하고 게으르거든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본성을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주위에는 이 본성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발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발사를 탓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생계 수단이거든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결국 자기 자신이 똑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결국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똑똑해지지 않는다면은 이발사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는 거. 그리고 투자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정말 살벌한 정글과 같다는 거. 네. 겉보기엔 굉장히 쉬워 보이고 낭만적으로 보이고, 네. 뭐 이 사람 저 사람 돈 벌었다는 사람 많으니까 나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돈을 잃은 사람 말이 없는 거거든요. 번 사람들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또 번 사람들은 또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그 가식적인 모습에 넘어가서 희생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자기가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똑똑해지려고 그러면은 그분의 대가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가르침을 주기에 가장 좋은 인물이 워런 버핏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자신의 지식과 경험, 정보를 아낌없이 다 가르쳐주고, 특히 그런 이발사들의 유혹에 저항하는 방법, 이발사들을 가려내는 지혜, 이런 것들도 많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버핏으로부터 배우면은 그런 이발사들의 상당수는 걸러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버핏의 가르침을 좀 많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무료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버핏의 주주산, 버크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주주총회는 인터넷으로 그 생방송도 돼 있고 이미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직접 접하시면은 되죠. 아주 살아 숨쉬는 생생한 정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이 공부해서 똑똑해지고 이발세계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간혹 제가 하는 얘기가 천천히 부자가 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천히. 서두르면은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은 이제 초심을 잃고 또 조급해지고 그러다 또 한번 깨지고 다시 돌아와서 초심을 잡고 막 이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제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데도 또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FM 미디어에서 이렇게 또 책을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종종 좀 가르침을 많이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